이교대 영화읽기에서 오늘은 토이스토리 5를 읽겠습니다. 이 토이스토리는 헐리우드 애니메이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작품으로 꼽히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한겨레 신문 김은영 기자가 30년 지나도 가슴 뭉클한 성장담 토이스토리 5에서 그 역사적인 작품을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미키마우스를 세상에 내놓으며 산업으로서의 애니메이션을 탄생시킨 1928년작 증기선 윌리, 1937년 최초로 풀 컬러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백설공주, 그리고 1995년 처음으로 컴퓨터 그래픽으로만 작품 전체를 완성한 픽사의 토이스토리 등이 앞줄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미키마우스, 백설공주, 그 다음에 토이스토리, 이게 헐리우드 애니메이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위대한 영화죠. 그 위대한 영화의 5번째 이야기입니다. 줄거리를 내가 평소처럼 줄거리를 인용을 하면서 하나 줄거리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사저널 정시우 기자의 토이스토리 5 랜선 친구에게선 얻을 수 없는 것에서 요약을 한 거를 한 패러그래프로 요약한 거를 읽겠습니다. 앤디에게 장난감 1동을 물려받은 어린 보니는 어느덧 8살로 성장했다. 사춘기는 아니지만 부모만큼이나 친구가 중요하게 자리 잡을 시기. 아직 장난감과 노는 게 좋은 보니는 영락없는 내향인이다. 수줍음 많고 낯을 가리는 탓에 친구 사귀는 게 쉽지 않다. 여기엔 또래 친구들이 놀이터에 나오지 않고 이불 속으로 숨어들어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노는 시대가 된 변화도 맞물린다. 온라인으로 알게 된 친구가 오픈안에서 만난 친구를 앞지는 시대가 된 것이다. 친구 사귀기에 애를 먹는 딸을 위해 보니의 부모는 스마트 태블릿, 릴리패드를 선물한다. 처음 만난 온라인 세계는 보니를 단숨에 사로잡는다. 또래 친구들에게 뒤처서는 안 된다는 보니 내면의 불안이 보니로 하여금 릴리패드에 더 집착하게 만든다. 그러는 사이 장난감들은 보니의 관심에서 멀어진다. 우디가 떠난 후 장난감들의 리더가 된 타우걸 제시는 현 상황의 위험성을 직감하고 우디에게 SOS를 청한다. 그래서 이제 토이스토리 5에 대한 그런 이제 세상의 세간의 시선은 어떤가 이런 거를 정리해준 기사가 하나 있어서 거기서 이제 읽어보면 토이스토리 5 던진 뼈아픈 질문 자가복제 스크린 독점 비판이라는 제목의 메트로 신문의 김대한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이제 흥행세와 별개로 영화의 질적 측면에 대한 평론가들의 시선은 냉랭하다. 지난 1995년 첫 선을 보인 이후 31년째 이어져 온 토이스토리 시리즈는 전 세계 누적 매출액 약 30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한 거대 IP다. 하지만 이번 5편은 스마트 기기 릴리패드의 등장으로 기존 인형 제시가 소외된다는 설정을 취해 전작들의 흥행 공식을 그대로 재탕한 알맹이 없는 클리셰 답습이라는 혹평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저도 이게 이제 반반으로 동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흥행할 만한 영화라고 생각한 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혹평을 받을 만한 면도 딱 있었다고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냥 제가 봤을 때 제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일단 전반부에 제가 시계를 딱 우연히 봤는데 1시간쯤 지났더라고요. 근데 딱 그 전반부에 1시간이 참
흥미진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읽은 기사에서처럼 그런 클리셰가 답습되는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세력이 등장해서 기존 세력이 뭔가 흔들리고 그러다가 두 세력이 어떤 정치적 갈등을 하다가 둘이 조금씩 양보해서 같이 살아가는 이런 이야기가 사실 1, 2, 3편, 4편에서도 계속 반복됐던 얘기거든요. 근데 아까 기사에서는 이제 전작들의 흥행 공식을 그대로 재탕했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이제는 더 이상 흥행 공식의 원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흥행 공식 때문에 지루해졌다는 면에서는 이제 지금 아마도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 30년 사이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네, 그래서 전반부 1시간에 지루함이 좀 있었다. 그거부터 일단 짚고 이제 이따가 흥미진진한 얘기도 더 하겠습니다. 바로 그거랑 대접되는 평론이 하나 있어요. 이현지 위원이 이 평들을 굉장히 많이 모아서, 정리를 해서 보내줬는데, 거의 16개 네, 정도 많았어요. 되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평론을 보내줬는데,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김대한 기자, 메트로신문의 김대한 기자하고 정반대 입장에 서 있는 게, 프레시안의 이동윤 영화평론가가 제목이 AI 친구 시대를 향한 토이스토리 메시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장난감이 아니다. 라는 거에서 이 토이스토리 5가 왜 다른 것 편하고 달리 중요하냐.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나는 이 전체 기사 중에서 프레시안의 이동윤 영화평론가의 기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질문이 이렇게 나가요. 정리를 한번 두 패라그래프 읽어보면 5편을 다 정리를 했어요. 세월이 흐르며 그들의 욕망이 질투 1편에서 소멸의 공포 2편, 다시 소속감에서 자유를 향한 열망으로 전개되며 그들이 존재하는 동심의 세계를 정의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전부 대립이에요, 사실은. 가장 사랑받는 장난감이고 싶었던 우디는 언젠가 버려질 운명을 거부하며 영원히 기억되기를 꿈꿨고, 성장한 앤디를 떠난 뒤에는 새로운 공동체를 찾아 헤맸으며, 이게 4편이죠. 마침내 주인의 사랑으로부터 또 독립된 삶을 선택했다. 사랑받고 싶은 욕망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존재론적 질문에 도달한 것이다. 4편이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얘기 속에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토이스토리 5는 이전의 작품들이 제기해온 존재론적 질문 위에 장난감의 세계는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새로운 질문을 덧붙인다. 장난감이 아이들의 세계 속에서 수행해온 역할, 다시 말해 친구와 놀이의 의미가 릴리패드 캐릭터로 대표되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토이스토리 5는 장난감들이 구축해온 동심의 세계를 새롭게 재정의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무슨 소리냐면, 토이스토리, 토이의 이야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3편까지는 전부 토이의 얘기예요. 장난감들이 소속감, 그죠? 질투하고, 우디하고, 맨 처음에 버즈하고 싸우죠? 질투하고, 소멸의 공포, 그 다음 소속감, 이런 것들에 관한 거 3편까지 있다가 4편에는 장난감이, 이거 내가, 그지? 그리고 그냥 자유를 향해 간단 말이죠. 근데 5편은요, 방향을 확 바꿨어요. 아이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드디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새로운 차원도 들어선 거죠. 그러니까 친구와 놀이. 친구가 그전까지는 뚜렷하지 않았거든요. 아이 관점이 들어오니까 친구가 중요하고, 놀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그지? 장난감이 행하는 역할이 뭐냐, 기능이 뭐냐, 그런 거로 확장이 된, 그래서 나는 토이스토리 중에서 이번에 5편이 나는 김대한 기자하고 정반대로
굉장히 중요한 전환을 이루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5편에서 이룬 성취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5편의 성취가 왜 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이제 1편에서 4편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 깊게 분석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 큰 이제 맥락을 봤을 때 1편에서 4편까지는 이제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토이들의 이야기, 토이의 중심으로 얘기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토이의 이야기의 핵심은 주인한테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맹목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때 그 토이들의 투쟁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 주인이 자기들을 언제든 버릴 수 있다는 그런 위험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아등바등 했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장난감들을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하신 이동윤 영화평론가, 프레시안 이동윤 영화평론가가 쓴 기사, 똑같은 기사에서 이제 그러니까 지난 캐릭터들에 대한 그 특징을 이렇게 묘사한 게 있었어요. 읽어보면은, 대신 토이스토리가 구축한 것은 동심의 세계였다. 모든 프랜차이즈 영화들이 그러하듯 시리즈가 거듭되면 결국 남는 것은 캐릭터다. 어벤져스 시리즈가 유행할 때도 우리는 서사보다 각각의 캐릭터에 몰입하며 열광하지 않았던가. 토이스토리 또한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디, 버즈, 제시와 같은 다양한 인기 캐릭터들을 관객의 마음속에 남겼다. 그들이 하나같이 지키려 했던 것은 주인이었던 앤디와 보니의 사랑이었다. 주인의 사랑을 받으며 버림받지 않으려는 장난감들의 분투극을 보며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이 인간 보편적 욕망임을 깨달았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한 그런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저도 그러니까 이 토이스토리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동물적인 욕망을 잘 보여줘서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1편에서부터 이제 버즈가 너는 장난감이야 라고 우디가 버즈한테 너는 장난감이야 라고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 연결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동물적 욕망이 굉장히 큰 존재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줬던 게 좀 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한 이유가, 근데 5편에서는 그런 동물적 욕망에서 주인한테 사랑받으려고 했던 거에서 좀 벗어난, 그러니까 그런 수동적인 주도권이 없는 입장에서 드디어 벗어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성취가 크다고 생각해서 그 얘기를 먼저 한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네. 조금 전에 한 문장을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주인의 사랑을 받으며 버림받지 않으려는 장난감들의 분투극을 보며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이 인간 보편적 욕망임을 깨달았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과연 보편적 욕망이냐 이거죠. 음, 나는 노예적 욕망이 아닐까. 음, 그러니까 왜 이 보편적이라고 그랬냐면 근대 사회까지 주인 노예 권력 관계에 응? 근대 사회까지 주인 노예 권력 관계가 우리의 보편적 사회 구조였단 말이죠. 장난감은 노예예요. 어린애의 노예죠. 음, 노예는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주도권을 잡지 못하죠. 음, 그러니까 노예끼리 싸워요. 그래서 나는 그 사편을 보면서 우리가 벗어나죠. 장난감 세계, 그 주인하고 달리 장난감 세계에서만 살기로 맘먹잖아요. 그걸 보면서요, 그 영화는 좀 이상했는데, 이상한 이유가 앞에하고 달랐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 우리가 다시 와서 구원해주죠. 뚱뚱하고 머리 벗겨진 사람, 아저씨가 돼갖고. 근데 그 사람은 누구에 속해 있지 않잖아요. 주인이 없어요. 주인 노예 권력 관계를 벗어난 거죠. 그런 것. 그러니까 근대적인 세계관에서 그 바뀐 거죠, 관계가. 근데 4편은 약간 저는 달랐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4편에서는 이제 그 우디가 그 주인노예 관계에서 약간 벗어났다기보다는 만약에 모든 장난감들이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필요 없는 세계로 가버리면 그러면 장난감들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뭔가 이상했다고. 그 어, 노예에서 벗어나서 그냥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것 같은 오히려 그 반대 음. 같은 그런 그 관계가 아예 그러니까 주인 노예 관계를 벗어난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것 같아서 그건 좀 이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이상했다는 거예요. 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됐는데 맞아.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걸 벗어나겠다고 보여준 건 맞는 것 같아요. 뭔가 그게 5편에 와서 그게 뭔가 그 벗어나겠다고 그러는 거 그게 뭔가에 대한 4편은 그게 5편의 예고편 정도?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야. 4편은 질문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5편에 와서는 그 우리가 다시 등장하고 그러면서 장나가면 어떻게 늙어. 그지? 근데 우리만 늙었단 말이죠. 배도 쭉 튀어나오고. 그거 이상하잖아요. 왜 장난감은 어떻게 배가 튀어나와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배가 튀어나왔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나이를 먹어간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자기 나름대로 세계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배가 나오고 머리가 바뀌어지고 그러는 거죠. 낡은 게 아니고 늙은 거예요. 낡은 거가 올드는 영어 단어는 같지만 낡은 거가 늙은 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디는 4편의 그 정신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주인 노예 권력 관계가 아닌 관계가 있냐 이거죠. 공동체 관계가. 그런 질문에 대한 어느 정도 대답이 이 5편에서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얘기가 이제 왜 토론을 하자고 그랬냐면 그게 하루아침에 이게 한두 마디로 설명할 게 아니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 설명을 어떻게 됐는지 설명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긴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아까 얘기하신 그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이 인간 보편적 욕망인 게 이제는 아니게 된 시대로 나아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전제 하에 분석을 계속 했어요, 저는. 그, 그러니까 이제 아까 사실 처음에 그
교수님이 처음에 아니, 줄거리 얘기하시기 전에 그 백설공주랑 증기선 윌리랑 토이스토리랑 얘기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나와 있는 그 기사에서 이제 그 한겨레 김은영 기자가 쓴 30년 지나도 가슴 뭉클한 성장담 토이스토리 5라는 기사였는데 거기 첫 단락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볼게요.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작품으로 꼽히는 영화는 무엇일까? 미키마우스를 세상에 내놓으며 산업으로서의 애니메이션을 탄생시킨 1928년작 증기선 윌리, 1937년 최초로 풀컬러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백설공주, 그리고 1995년 처음으로 컴퓨터 그래픽으로만 작품 전체를 완성한 픽사의 토이스토리 등이 앞줄을 차지한다. 앞에 두 작품의 역사에 새겨진 전설이라면 토이스토리는 등장 뒤 30년이 지나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전 세계 관객을 설레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 특별하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해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 기사에서 구분한 게 저도 맞다고 생각했어요. 백설공주나 미키마우스 나오는 증기선 윌리 같은 경우에는 전설로 남았다는 이유가 이제 기존에 있던 관습이나 통념이 그대로 순종한 영화인 거로 보여서 그게 이제 전설로 그냥 남았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것이 이제 되어간 거죠. 근데 이제 토이스토리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사람들이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이제 그 관습과 통념이 이제 깨지고 있는 그 상황을 처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영화, 애니메이션이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토이들의 세상에 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기들은 장난감이랑 평생 행복할 줄 알았는데 우디는 평생 자기 보안관으로서 최고의 앤디의 최애 장난감으로 계속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구나라는 그렇게 변화를 겪는 그런 내용이 사실 이제 그렇게 계속 1, 2, 3, 4편이 다 뭔가 이제 그런 자기가 갖고 있던 세계관이 계속 깨지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그게 지금 시대의 특징인 것 같아요.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더 이상 안정하지 않다는 거. 그걸 보여준 게 이제 토이스토리부터 시작된 픽사 영화의 어떤 역사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관습이 깨지는 것만 보여줘도 흥행에 성공했는데, 근데 이제는 그 깨진 걸 넘어서서 그 깨진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까지 묻는 게 그거에 대답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근데 토이스토리 5에서 어느 정도 해낸 것 같아서 그걸 설명하고 싶은 게 오늘 목표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네. 조금 전에 한 얘기를 다시 또 자세히 설명을 하면, 이 미키마우스가 뭐냐면요. 미키마우스가 왜 유명하냐면, 디즈니가 시작한 영화예요. 월트 디즈니가 처음으로 그 영화를 만들어서 디즈니 왕국을 만든 거예요. 놀이동산. 이라는 게 생긴 거라고. 그 디즈니 때문에. 그러니까 만화영화, 놀이동산, 그런 아이들 위한 그런 프로그램, 뭐 장난감, 그런 것들이 전부 디즈니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성기에 나온 게 백설공주예요. 그리고 그거는 뭐냐면 근대 시대의 거예요. 증기선 윌리가 뭐예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미키마우스 열심히 일해요. 너도 뭐 고난을 겪는데 일하는 거야. 그거예요. 근데 백설공주는 뭐예요?
뷰티, 아름다움, 근대적인 아름다움, 응? 미인 대회 그거라고요. 근데요, 이 토이스토리는 뭐냐면요, 디즈니가 아니에요. 픽사라는 다른 회사예요. 이 픽사라는 회사가 이거 토이스토리 만들면서 디즈니한테 무척 구박받았어요. 영화 나라가 만들 줄 모르는 거야.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때 디즈니는요, 노래, 그 영화에 무조건 노래가 6, 7편 들어갔어요. 토이스토리는 노래가 한 개도 안 들어가. 그리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같이 보는 거야. 아이들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같이 보는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모하고 자식하고 같이 보게 됐냐면, 이은지 의원이 말한 것처럼 디즈니가 근대를 대표한다면 이 사람들은 근대의 관습과 통념을 벗어나는 영화를 만든 거예요. 장난감의 고뇌를 본 거죠. 장난감 노예잖아. 아이의 노예인데 노예의 고뇌를 말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픽사의 미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토이스토리를 비롯해 시작해서 픽사의 모든 영화가 세계적인 히트를 했어요.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지금 디즈니의 대장이 피트 닥터예요. 누구냐면 픽사의 감독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픽사가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영화사가 디즈니를 먹은 거예요. 지금은 디즈니사가 아니라 디즈니 픽사라는 영화사인데 픽사가 그러니까 새우가 고래를 먹은 거죠. 내가 이거를 논문으로 쓴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고래를 먹었나? 그러니까 탈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그 조그만 애니메이션 회사가 고래인 디즈니를 먹었다고요. 그런데 먹고 나니까 그 디즈니가 얼마나 커요? 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게 안 돼요. 뭐라 그럴까. 통제가 안 되죠. 거긴 거대 회사니까. 그래서 픽사가 계속 해봤어요, 조금. 그런데 이 5에 와서 제자리를 다시 잡은 것 같아서 기뻐요. 그래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쁜 흔적을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걸 읽으려고 그래요. 우선 어떻게 바뀌었냐? 바뀐 얘기는 지금 계속 해야겠죠, 앞으로. 네. 근데 하나 보면 첫 장면이요. 첫 장면을 묘사한 게 있어요. 그게 내가 좋아하는 프레시안의 이동윤 영화평론가가요. 아주 쏙 마음에 들게 그거 설명을 했어요. 읽어볼게요. 토이스토리 5의 오프닝은 장난감을 갖고 노는 보니의 세계로부터 시작한다. 즐거운 포키의 결혼식은 순식간에 살인사건이 발생하며 장르가 급반전하는 충격을 선사한다. 이런 상상력은 기존의 장르 법칙을 위배한다. 인과 관계없이 급변하는 상황을 기존의 장르 관습에서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왔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보니에게 헌신하는 장난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프닝 장면에서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보니를 둘러싼 현실이 아니다. 한 아이의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계를 창조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 현실의 법칙을 가볍게 배반하며 만들어 나가는 창의력의 세계야말로 토이스토리 5가 열어젖히는 세계관이다. 이게 원래 픽사 본연의 상상력이었어요. 산문적 상상력, 관습적 상상력이 아니라 뻔한 상상력이 아니라 시적 상상력을 갑자기 결혼식 장난감 갖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 살인의 번호 훅 바뀌어요. 그지? 나중에 블레이즈랑 놀 때도 그지? 맞아. 삼총사랑 놀 때도 그러죠.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장난감들도. 그게요. 그 영화를 그거 찍은 것도 어떻게 찍었냐면 경향신문 전지현 기자의 우디와 버즈도 못 이겼다. 태블릿에 밀려간 토이스토리 5 장난감들에서 그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보니가 장난감을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장면은 파스텔 분필로 그림도 투박하게 그려지는데 그림체처럼 투박하더라도 순수하게 서로 부딪혀 놀던 옛날에 대한 향수를 자극한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시대에 장난감들이 상상하고 노는 장면은요,
굉장히 파스텔토로 투박하고 있지. 누가 누군지 잘 모르고 모호하게, 그지? 잘못 그린, 그지? 어린애 그림 같은 그림이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지금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지? 파격적인 상상력이거든요. 시적 상상력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뚜렷하게 모든 디테일이 다 살아있을 수가 없잖아. 상상하는데 어떻게 살아있냐고. 갑자기 결혼식 하다가 자리살인 사건이 났잖아. 근데 그게 딱 깨끗이 그려지면 이상하죠.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사실. 그죠? 응? 상상은 원래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픽사가 그것 때문에 매력이 있었는데, BG를 먹어버린 다음에, 작은 게 큰 걸 먹은 다음에, 많이 헤맸었는데, 이번 영화에서 자기네들이 그 거친 상상력, 와일드 이미지네이션, 포에틱 이미지네이션, 그 힘을, 그 믿음을 다시 찾은 것 같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지금 시대가 바로 그렇죠. AI 시대에, AI가 얼마나 산문적으로 정확하게 모든 걸 자세히 설명해요? 그럼 우리가 인간이 또 할 필요가 뭐 있냐고. AI는 기계잖아. 기계가 다 하잖아. 그걸 왜 우리가 똑같이 정확하게 하냐고. 그지? 이런 토론할 때요. 이런 토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토론이 깨끗하게 토론이 진행되면 안 돼요. 거칠게 진행돼야 된다고. 이건 뭐야?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는 거잖아. 그지?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더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우리 토론하는 우리도 막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마음속에. 이걸 듣는 독자들도 마음속에 막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와일드한 생각이 떠오르고, 새로운 세계가 막, 이 영화의 감동이잖아, 그게. 맞아. 그게 전달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조금 전에 말한 그 역사 얘기를 내가 다시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었냐? 그걸 이제 설명을 우리가 지금 하려고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수천천히. 그치? 아마 영화에서 제시하는 제일 큰 힌트가 이제 대놓고 중간에 제시 입에서 나오는데 플레이와 게임의 차이를 얘기한 게 가장 확실하게 전달하는 메시지이자 영화의 핵심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기사가 이제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이동윤 기자의 영화평론가의 프레시안에서 이제 아까 똑같은 기사에 놀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기사 부분이 있는데 그 힘을 극복하기 위해서 토이스토리 5가 제시하는 대안은 바로 놀이다. 제시는 릴리패드가 제공하는 개구리 잡기 게임을 보며 이것은 놀이가 아니라고 단정한다. 릴리패드가 제공하는 게임은 경쟁을 유도하고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게 만든다. 매 미션은 극복해야 할 환경이 되고 관계 또한 그 성취의 결과로 주어진다. 반면 놀이는 두터운 신뢰를 기반으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서로를 불신하던 제시와 전자기기의 관계가 친구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놀이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우아한 사교계의 파티 현장이 갑작스러운 첩보물로 전환되는 무한한 상상력은 전자기기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편의 도구에서 장난감으로 인식하는 결정적 계기였다. 제시가 릴리패드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한 원인, 더 나아가 보니와 블레이즈가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확신 또한 놀이 경험으로부터 비롯된다. 핵심은 친구를 만드는 것이 기술이 아니라 놀이에 있다는 사실에 있다. 서로 다른 존재들이 하나의 세계를 함께 상상할 수 있을 때 장난감과 전자기기라는 차이는 더 이상 관계를 기르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너무 설명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거 꼭 읽어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딱 한 개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주장하는 영성이라는 단어만 빠져 있지 설명이 거의 완벽한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놀이는 플레이와 게임을 두 개 차원으로 나뉘는 이유가 이제 영성적 차원이 포함되어 있느냐 없느냐로 이제 나뉘는 건데, 근데 이게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니와 블레이즈도 이 놀이 경험으로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도 확인하는데, 이제 동시에, 장난감들인 제시나 다른 전자기기들도 자기 정체성을 바꾸는 계기가 이제 이 놀이로 인해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상상력의 힘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상력의 힘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이 영화에서 흘러간 서사를 통해 좀 더 앞으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예요. 네.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인데 감독이 이미 얘기했어요. 그 한국일보 고경석 기자의 토이스토리 5 톰 행크스 어떤 캐릭터보다 책임감 갖고 임해라는 그 기사에서요. 관객이 그 인터뷰한 내용을 인용을 했어요. 인용을 해보면 토이스토리 5로 처음 장편 애니메이션 연출에 나선 해리스 감독은 오늘날 어린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장난감보다 스마트 기기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점을 다룬다는 점이 이전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통적인 놀이 방식이 좋고 기계는 나쁘다는 이분법적 접근 방식은 피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놀이는 인간 모두가 가진 본능이고 어린 시절의 호기심과 상상력도 타고나는 것이라면서 인간 모두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 연결이라는 단어가 이번 영화의 키워드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키워드가 여러 개 있어요. 하나씩 봐야 될 텐데 놀이, 이분법적 사고방식, 상상력, 호기심, 연결. 이것들이 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피하려고 했다. 그게 뭐냐? 이분법 사고방식이 뭐예요? 근대 사고방식. 근대죠, 근대. 근대적 사고방식을 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맞아. 응? 그러니까 탈근대적 상상력을 하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적 상상력이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호기심이나 연결도 근대적인 호기심이나 연결이 아니에요. 탈근대적인 세계관을 찾으려는 공동체의 연결이고 탈근대적인 세계관을 찾으려는 호기심이란 말이죠. 그럼 놀이와 뭐가 다르냐? 그걸 설명한 게 또 있어요. 어디 있냐면 머니투데이 차유채 기자의 태블릿이 악당 토이스토리 5가 던지는 필요한 건 놀이라는 기사에서 좀 읽어볼게요. 장난감은 사전적 의미로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여러 가지 물건을 뜻한다. 하지만 스마트 기계 등장은 놀이의 주체를 아이에서 기기로 옮겨놨다. 더 쉽고 편리해진 놀이가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늦은 밤까지 화면에 몰입한 아이들의 모습은 어딘가 아쉬움을 남긴다. 제시와 우디, 버즈 역시 같은 고민을 품고 있다. 이에 이들은 스마트 기기를 악당으로 규정하며 발등을 빚는다. 반면 스마트 기기들은 오히려 전통적인 장난감이 아이들을 놀이에서 소외시키고 있다고 반박하며 인형과 로봇들을 무시한다. 그러나 영화가 내놓는 답은 명확하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게임이 아니라 플레이다. 상상력을 키우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배우기 위해서는 스스로 놀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스마트 기기가 아이들의 삶에 부정적인 존재로만 그려지는 것은 아니다. 극 중에서 스마트 기기들은 사진과 음악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통해 이들 역시 놀이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장난감이냐 스마트 기기냐가 아니라 아이들이 어떻게 놀이를 경험하느냐다. 게임이라는 단어가 왜 튀어나왔냐면 갑자기 게임은 뭐가 있어요? 승패가 있어요. 적과 악운이 있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분법이란 말이에요. 이분법은 안 돼. 그러니까 그 릴리패드가 악당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시를 비롯한 놀이기구들하고 제시가 먼저 도전을 했지만 둘이 적과 악원일 때예요. 서로 거의 욕을 안 했다시피 싸우지 않았을 뿐이지 결국 나중에 몸싸움까지 가죠. 그죠? 그러니까 게임의 문제가 아닌 거죠. 게임은 놀이라고 말하는데 게임은 뭐가 문제야 언제나. 묵찌빠를 이기고 지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게임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묵찌빠도 게임이 되고 놀이도 될 수 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게임이 되면 게임이라는 거는 승패가 있는 거야. 승패가 있으면 근대적인 그런 세계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난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를 보는 사람도 두 종류가 있어요. 야구장에 가면요, 약간 눈꼴이 쉬는 야구, 난 오래 다녀서 아는데, 눈꼴이 약간 쉬는 그런 팬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약간 졌다고 막 우리 팀 욕하는, 우리 선수도 막 욕해요. 그거, 그리고 그 사람 어떤 줄 알아요? 막 욕하다 말고 우리 주변에 쓱 훑어본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아, 창피한 거 안다고. 그래서 욕해놓고 있지, 자기도 어떻게 욕하는 거죠? 화가 나니까. 욕해놓고 쓱 쳐다봐요. 게임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 놀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야구가요, 프로야구가요, 어른들이 하는 어린이 놀이예요. 어른들이 너무나 목숨 걸고 진지하게 하는 어린이 놀이라고. 그걸 잃어버리면 재미가 없어져요. 재미가 없다니까? 재미. 난 그래서 재미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여기 재미 얘기는 잘 안 나왔지만 나는 재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래서 이게요, 프레시안 그 이동현 기자의 기사를 또 하나 더 인용할 텐데, 이 사람 나 이 영화 분석하는데 거의 참고도예요. 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볼게요. 우리는 모두 스크린의 이미지에 파묻혀 살아간다. 그러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게 픽사의 또 하나의 정신이에요. 기존의 관습, 배설공주의 관습을 벗어나는 게요. 어린애들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니까. 어른도 같이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미키마우스와 백설공주를 벗어나는 게. 그래서 토이스토리가 세계적인 히트를 쳤다니까. 어른까지 같이 보니까 영화관에 관객이 얼마나 많겠어. 엄청난 영화를 만든 거란 말이죠. 여기 그렇게 써요. 그래서 이거 이동현 기자가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러고 시작해요. 우리는 모두. 어린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스크린의 이미지에 파묻혀 살아간다. 인터넷이란 가상공간이 실제 세계를 압도한 것은 이미 오래전 얘기다. 인터넷에서 맺은 관계가 현실의 관계에 피적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시대에 인간과 장난감의 관계는 재정립될 수밖에 없다. 피할 수 없는 변화 속에서 여전히 옛 가치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다고 새로운 변화에 압도당한 채 끌려가는 것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 과거의 가치를 유지하며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진입하는 것.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겠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토이스토리 5는 이러한 난제에 도전한다. 어딜 가도 아이들 앞에 핸드폰 스크린이 놓여있는 세상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과 같은 미디어 경험이 아이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음에도 핸드폰을 빼앗을 수 없는 부모들에게 장난감이 만드는 동심을 전한다는 것은 이미 구태의연한 주장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토이스토리 5는 구태의연한 주장에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두 가지 질문을 던지자. 과연 친구란 무엇인가? 그리고 놀이란 무엇인가? 두 질문은 장난감과 아이들의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성찰함으로써 디지털 세계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놀이의 세계를 돌아보며 제기된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만히 고민하다 보면 문득 토이스토리의 세계가 단지 아이들만의 세계가 아니었음을 깨닫는다. 동심은 아이들의 마음을 뜻하는 단어지만 한자어를 달리하면 동심, 같은 마음이죠.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의 세계를 포괄한다. 토이스토리 5가 지향하는 세계는 바로 여기에 있다. 어렵게 썼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탈근대 시대. 지금은 탈근대 시대를 말하는 건데, 응? 그래서 픽사가 컸는데 그 탈근대 시대는요, 근대 시대의 그 기기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명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포함하면서 초월하는 거라고. 내가 맨날 얘기하는 포월의 전략. 이 토이스토리 5에 내가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그 포월의 전략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지? 또 하나 주목하는 거는 바로 그 포월의 전략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까지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지금 아이들만 할 일이 아니라고. 그지? 세상이 왕창 뒤집어지고 있으니까. 그지? 기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근대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있으니까 어쩌면 어른들이 더 급한 거예요. 아이들과 어른이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동시에 같은 마음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준이 두 개예요, 여기서. 하나가 놀이죠, 놀이. 그지? 놀이가 뭐냐면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놀이가 뭐예요? 성장이에요. 이건 놀이가 아니라 뭐예요? 아이들한테
일이에요, 일. 아이들은 크는 게 일이잖아. 그지? 놀이예요, 놀이. 그게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거기 지금 다니는 애들이 그 사람들 걔네들이 또 장난감이고 아이들이에요. 거의 어른처럼 놀죠. 작전 세고 군대 나오잖아. 군대. 어주 군단이 나와서 사령관이 나오고 그지? 군대가 나온단 말이에요. 신문하고 별거 다 해요. 군사작전 펼치고 그죠? 커맨더 나오고 그죠? 사령관 나오고 사령실 봐보세요. 그게 아이들의 놀이예요. 아이들의 놀이를 빙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어른들의 일이에요. 어른들의 일을 어떻게 해요? 놀이처럼 해요. 그게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친구. 친구가 뭐예요? 친구도요, 이게 아이들 중에서 뭐 그냥 친구 사귀는 거죠?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뭔지 아세요? 어려운 말로 쓰면 살군대 공동체. 대대적의 말로 뭔지 아세요? 디모크라시 투컴. 다가올 민주주의. 살군대의 새로운 세상. 응? 그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누가? 8살 보니가 선구자가 돼서. 놀라운 일인 거죠. 놀라운 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니가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반짝반짝 빛나요, 뭔가. 그죠? 뭔가 이미 8살인데 부모보다 더 뭔가 빛나고, 그지? 부모가 그 집사들 부모, 아버지, 엄마가 집사 같죠? 응? 뭔가 다르단 말이죠. 블레이즈도 그렇고, 나중에 만나는 블레이즈도 그렇고, 빛나는 아이들이에요. 미래의 지도자인 거죠. 그지? 8살이 무슨 상관이 있어. 지도자면 지도자인 거지. 그지? 맞아. 뭐부터 얘기해야 되지? 그 사이에 그럼 내가 하나 더 해볼게요. 그 아까 공동체 얘기한 거. 아까 내가 좋아하는 이동근. 이 사람 나 연락 오겠다. 잘못하면. 너무 내가 러브레터를 보내는 것 같이. 그 글의 결론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볼게요. 릴리패들의 세계를 경험한 제시는 자신이 지켜온 놀이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 다른 형태로 변형되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치? 토이스토리5가 지키려는 것은 장난감도 아날로그도 아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존재들이 마음을 나누며 하나의 세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경험이다. 디지털 기술은 그 경험을 위협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확장시킬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의 형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는가에 있다. 토이스토리5는 장난감과 스마트폰의 대결을 그리는 영화가 아니다. 그것은 동심, 어린아이의 마음이 아니라 세계가 동심, 같은 마음의 세계로 확장될 수 있는가를 묻는 영화다. 그리고 그 질문은 장난감을 손에 놓은 지 오래된 어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장난감이 아니라 누군가와 하나의 세계를 함께 상상할 수 있다는 믿음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바로 이 누군가와 하나의 세계를 함께 상상할 수 있다는 믿음, 이 새로운 현실적,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준 게 바로 픽사라는 영화사였고, 나는 이 영화가 그런 그 픽사에 대한 믿음을 다시 부활시킨 것 같아서 굉장히 신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아까 거기 아까 그 기사에서 이제 놀이와 친구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영화인 건 맞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아직 그 우정과 그 놀이라는 것에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그 우정의 차원에서든 놀이의 차원에서든, 아니 놀이를 하는 행위를 하든 친구를 사귀든 그 어떤 면에서든 그런 탈근대 시대의 인물이 2명 이상 등장해가지고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거는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전 단계인 것 같고, 왜냐면 그 전 단계일 수밖에 없는 게 아직 영성에 대한 그런 설명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친구를 사귈 수 있고, 그리고 진짜 놀이를 할 수 있으려면 그 영성이 뭔지를 알 수 있을 때, 영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아직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모델을 보여줄 수는 없어서,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제시라는 메인 장난감 캐릭터랑, 그리고 인간 메인 캐릭터인 보니를 통해서 그런 영적 깨달음을 그 메인 캐릭터들이 하면서 그게 뭔지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참된 우정과 그 참된 놀이의 전제 조건이 뭔지를 설명해준 영화가 아니었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시랑 보니라는 메인 캐릭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끊을까요? 아니야, 계속하세요. 계속해도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영적 깨달음을 어떤 부분에서 얻게 됐는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그게 이제 제가 해석을 그렇게 한 거지, 이 영화에서 정확히 그렇게 의도해서 얘기하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시가 사실 그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그러니까 원래 보니한테 보니가 친구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못 만드니까 도와주고 싶어 하잖아요, 처음부터. 근데 사실 그 처음의 목적은 사실 보니가 보니라는 그 인간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보니가 장난감을 계속 가지고 놀아야 자기들이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니가 주인이니까 보니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돼서 들어주는 그러니까 관습대로 움직이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일을 겪으면서 원래 첫 주인이었던 에밀리와의 추억, 그거를 그 추억의 장소에서 에밀리가 여전히 성인이 돼서도 자기를 잊지 않고 있다는 그런 그거를 깨닫고 나서,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이제 제시의 태도가, 보니가 이제 주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진심으로 돕고 싶어서 돕는 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그래서 원래 항상 주인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던 장난감이 처음으로 이제 사랑을 주고 싶어 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살짝 여기서 좀 논리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장난감이라는 존재가 이제
그 어릴 때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 장난감의 존재가 그 성인이 됐을 때까지 그게 그 어떤 영적인 그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깊은 관계를 형성해서 막 성인이 돼서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는 뭐 그 정도까지의 그 관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게 제시한테 어떻게 영적 깨달음까지 얻게 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됐을까는 사실 잘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그 에밀리가 엄마가 돼서 딸한테 그 제시 이름을 그대로 따서 제시라고 지었다고 하고 거기서 막 감동을 받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전혀 감동이 안 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그런 그때 그 깨달음이 사실 저는 거기서 뭔가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정확히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가 사실 조금 그래서 그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는데 나도 그 얘기 길게 좀 하려고 그러는데 네. 지금 제시 눈물 쏙 빼는 장면, 바로 그 감동의 장면. LA 라효진 기자가 토이스토리 5 새로 쓰는 장난감의 정의와 본분이라는 글에서 그 부분을 묘사를 잘 해놨어요. 읽어볼게요. 네. 결국 눈물을 쏙 빼게 하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토이스토리 5의 주인공격인 제시는 자신을 떠난 주인들에게 그리움과 원망을 동시에 느끼는데요. 그러면서 새로 만난 주인을 매번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게 제시예요. 보니에게 외면당하면서도 보니를 위해 고군분투하던 그가 우연히 첫 번째 주인의 추억 속에 남은 자신을 발견하는 장면에 이 영화의 주제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면 같이 놀던 장난감은 곁에 없을지 몰라도 놀았던 기억은 사라지지 않죠. 어른이 되는 걸 도와주는 것. 그게 제시와 모든 장난감이 공유하는 본분입니다. 물론 스마트 기기도 포함해서요. 제시가 여기서요, 대장이에요. 리더예요. 리더인 이유예요. 이게. 다른 장난감은요, 감정밖에 없어요. 감정이라고 내가 말하는데, 감정은요, 근대적인 감정인데, 근대적인 감정은 뭔지 아세요? 이분법이에요. 돕고 싫은 것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좋으니까 계속하고 싶어. 그래서 원센주알의 근대적 감정에 휩싸이면 중독으로 결론이 나요. 좋은 거 계속하고 싶으면 되니까. 그지? 근데 여기 제시는 어때요? 감정이 복잡하죠? 감정이 복잡해요. 감정이 복잡하단 말이죠. 기쁨과 슬픔이 같이 있어요. 고통과 환희가 같이 있다고. 이게 뭐의 특징인 줄 아세요? 정동의 특징이에요. 정동. 영성적 정동의 특징이에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제시가 리더인 거예요. 영성은 표현이 안 됐는데 영성이란 말은 직접 안 했지만 제시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다른 장난감은 없어. 제시의 감정은요, 다른 장난감들의 감정하고 달라요. 그 다른 장난감들이요, 자기 감정을 감정이 있어요? 그지? 싫어, 좋아가 있잖아요? 감히 말을 못해요, 제시한테. 나는 싫은 것 같은데, 제시야. 이러고 하면 되니까. 제시가 싫어도 해야 돼. 그럼, 그러고 한단 말이죠. 차원이 달라요. 제시의 감정의 차원이. 그거를요, 많이 얘기했어요. 위드인 뉴스 김영식 기자가 디지털 시대와 맞선 장난감들의 모험 영화 토이스토리 5라는 거에서 거기서도 얘기했어요. 하지만 영화가 말하는 장난감의 진짜 가치는 아이가 외롭고 슬플 때 말없이 곁을 지키며 언제나 기다려주는 묵묵한 다정함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토이스토리 5의 대답은 명확하다. 놀이의 방식은 바뀔 수 있고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거나 시간을 보내는 모습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누군가를 온 마음을 다해 아끼고 기다리고 다시 손을 내미는 본질만큼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게 우정이죠. 그치? 이게 우정이라고요. 슬프거나 기쁘거나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새 근대 사회가 특히 그 스마트 기기 같은 게 나오면서 이 좋은 그 힘을 잊어버렸어요. 그치? 실험 싣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맞죠. 말도 안 되게 얄팍해진 거죠.
심우진 기자가 SR타임즈에서 토이스토리 5 시리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동과 웃음에서 바로 그 얘기 또 하는데, 영화를 관통하는 핵심은 단연 조한 쿠삭이 연기하는 제시가 이끌어가는 관계의 연대기다. 외톨이 보니에게 진짜 친구를 만들어주는 제시의 눈물 좋은 악동 고투의 이면에는 첫 주인 에밀리에게 버림받았던 원초적 트라우마가 깊게 자리 잡고 있다. 트라우마가 있어요. 얘는. 맞아요. 그녀는 본인을 위한 노력이 결국 자신의 오랜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었음을. 오랜 상처가 치유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감정이 아니야. 영성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깨닫는다. 그리고 관객들 역시 스마트 기기가 범람하는 세상 속에서 피부에 직접 와닿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순간 이 영화가 선사하는 감동과 몰입감은 절정에 달한다. 이거를 좀 더 큰 넓은 관점에서 보면요. 이 테나시아의 박희진 기자가 장난감 벌시스 장난감 대 태블릿 전쟁이 아니었다. 토이스토리 5가 던진 반전 메시지. 영화 속 장난감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우디로 대표되는 헝겊 인형 세대, 9세대 전자 장난감 세대, 그리고 릴리 패드로 상징되는 신세대 디지털 기기 세대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이들은 끊임없이 충돌하지만 결국 주인을 향한 우정과 사랑은 동일하다. 시대가 변하면서도 놀이의 방식도 달라지지만 관계를 맺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거기서 우디가 이제 아까 주인공인 걸 얘기했잖아요. 그 뒤에 뭐라고 쓰냐면 우디에서 제시로 이어지는 세대 교체도 자연스럽다. 영화는 제시의 활약을 통해 그가 새로운 중심축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제시는 과거 주인에게 벌어졌던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만의 서사를 완성한다. 다음 시리즈를 책임질 인물로 충분한 설득력을 확보한 셈이다. 요거 놀라운 영화인 게, 이게 왜 놀라운 영화인 줄 아세요? 이게요, 페미니즘 실패한 자리에 성공한 거예요. 정치적 페미니즘이 실패해서 지금 페미니즘 얘기도 없죠, 아예. 이 영화에서 어떻게 했어요? DC가 당연한 리더잖아요. 인류의 반이 여잔데, 여자가 리더는 게 뭐 이상해요? 그치?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데,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그 하는 힘이 뭐예요? 바로 정동의 힘으로 하고 있다고, 영성의 힘으로 하고 있다고. 이게 당연한 리더죠. 당연히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녀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여자들이 훨씬 정동과 영성을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여자들이 훨씬 더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치? 페미니스트들 그 많은 이론가들이 실패한 자리에 토이스토리 5는 성공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이 긴 얘기의 결론은 당연히 이동현 평론가의 얘기겠죠? 거기를 인용하고 이 긴 얘기의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하늘의 세계를 새롭게 창조한 경험이 쌓인 주체에게 현실에 제약되는 어쩔 수 없는 장애물일 뿐이다. 릴리패들은 본인의 세계가 장난감의 일방적 의리를 바탕으로 두고 창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모든 관계가 갈등을 겪는 이유는 관계의 개별자들이 서로 다른 의지를 품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들은 자유로운 욕망을 품은 한 개인으로 존재하기에 관계에서 갈등은 필연적이다. 본인은 말이 안 된다고 제동을 거는 자가 없었기에 자신의 세계를 마음껏 펼칠 수 있었다. 이것은 주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한계 없는 상상력이 만들어내는 세계의 가능성은 현실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 동력이기도 하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미래 교육론이에요. 미래 교육론이 여기 펼쳐져 있어요. 그치? 놀랍죠? 놀랍다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내가 놀랍다고 생각한 게 그런 복잡한 이론들이 이 만화 영화 한 편으로, 그지? 애니메이션 한 편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 제시하고 같이 이제 보니한테도 시련이 오고 그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영화에서 보니의 어떤 스토리가 구체적으로 막 그 짜여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니가 이제 이 영화에서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이유가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그런 그 제시만큼 그렇게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런 그 사람이라서 사람 대표로 나오고 장난감 대표로 제시가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그런 보니의 그 어떤 그 리더의 자격이 있는 그 근거를 하나 그 장면이 이제 근거를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블레이즈가 찾아왔을 때 집에 이제 나 그냥 그 장난감이랑 더 이상 안 놀 거라고 또 말하려고 하다가 망설이다가 이제 나가는 블레이즈를 다시 붙잡아서 같이 놀자고 용기를 내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용기를 내는 그 장면이 이제 사실 그러니까 그 보니가 처음으로 자기 삶에서 뭔가를 주도해서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획득한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용기를 냈다는 그게.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뭐랄까 그냥 뭐 이제 아무나 막 사귀는 게 아니라 블레이즈라는 친구도 이제 같이 그 어떤 상상력을 같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장면이어서 그런 장면이어서 좀 그래서 보니가 되게 자격 있는 사람처럼 보여서 멋있었다는 결론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꼭 지적해야 될 건데 이거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두 가지 부분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첫째는 보니하고 블레이즈가 마지막에 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둘이 만나는 장면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보니가 괜찮은 아이다. 괜찮은 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잘 키웠다. 그죠? 맞아.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잘 키웠을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특히 한국의 부모들은 잘못 키우거든요. 맞아. 잘못 키우는 거하고 잘 키우는 거가 뭔가 그 설명을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조선일보에 김경화 기자가 6월 20일자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천근아,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래요. 그래갖고 이 사람하고 만나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 정도로 유명한데, 기사가 6월 20일 조선일보 기자가 뇌망치는 4세 고사, 빠르게도 느리게도 아닌 제때 키웁시다 라는 기사에서 천근아 병원장이 진료되기가 5년쯤 걸리는 세계 100대 의학자 정도로, 그러니까 그 소아과 저하정신과 명의인데, ADHD 경계선 지능 발달들이나 이 자폐 이런 애들을 치료하는 아주 대표적인 분인데, 이분이 하는 대표적인 말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4세 고시, 애들 유치원 가려고 4세부터 공부를 시킨대요. 유아기 때 과한 그 조기 교육은 아이의 뇌에 나아가 아이의 인생을 부실 공사하는 겁니다. 마음의 그릇을 크게 해줘야 할 때 쓸데없는 지식만 밀어넣으면 빠르게는 사춘기부터 무너집니다. 뇌과학적으로도 분명 뇌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니 얘기는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게 키워야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요,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안정감, 배우는 건 즐겁다는 감각, 스스로 시도하고 돌파한 경험들, 이걸 지금 그 부모들이 다 해주고 있어요. 을 놓치면 그 결핍은 어른이 돼서도 쉽게 메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뇌는 DNA에 입력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달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영아계에 가장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곳은 변형계라는 정서의 뇌입니다. 부모의 다정한 스킨십과 눈맞춤, 대화, 적당한 도전적 놀이와 활동을 경험하는 걸로 꽉꽉 채워집니다. 그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미래의 인재는 어떤 사람일까에 대답에 있어요. 창의적이고 힘든 여건 속에서 문제 해결을 능력을 보이고 동료와 둥글둥글하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 AI가 아직 인간의 직관, 창의성 영역까지 침투하지 못했잖아요. 시간 문제라고는 하지만 무언가의 영혼을 불어넣는 건 결국 인간이죠. 길게 봤을 때 자기 성취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영유아기에 결정되는 것 같아요. 조절 능력, 회복 탄력성, 자기 효능감이 그때 다 결정돼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성적표보다 아이들의 표정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영화에도 그러죠? 이 시기엔 학업 능력보다 나는 할 수 있다는 효능감, 친구 관계, 자기 조절력이 훨씬 중요한 자산이에요. 사춘기 아이는 부모에게서 멀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거부가 아니라 독립의 신호입니다. 말수를 줄이고 곁을 지켜주세요. 하나같이 금가옥조인 얘기들이죠. 그리고 그 바로 금가옥조인 얘기들을 보니하고 블레이즈 부모는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거죠. 이거 조금만 더 할까요? 내가 이항인이라는 책을 최근에 읽거든요. 이항인. 오트로버트. 세상 밖에서 세상이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부제가 가지고 있는 라미 카민스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항인이 뭐냐면요. 정의를 보여드릴게요. 이항인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성격 특성을 보이며 공동체 중심의 세상에서 언제까지나 외부인으로 존재한다.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달리 이항인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진화력도 있다. 눈에 띄는 행동상의 문제도 없고 겉보기엔 잘 적응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회 집단에 진정으로 속한다고 느끼지 못한다. 그 사람들의 특징을 대강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온순한 저항가, 예의 바르지만 규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가짜 외향인, 모두가 함께 모인 자리가 그들에게 지옥인 이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혁신가, 제목만 말하는 거예요. 장애. 남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보기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본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 진정한 공감은 타인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왜 이걸 내가 길게 설명하냐면 이 릴리하고 블레이즈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집단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지향인들이 아니에요.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는 다 공동체 속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안 들어가 편한 사람들이야. 릴리도 그러니까 보니도 그런 거고 블레이즈도 그런 거예요. 좀 더 읽어볼게요. 새로운 개념이니까. 집단에 소속되려면 이처럼 사회가 승인한 양식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공동체 지향인들은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존재로 여겨지지만 이향인은 의심이나 심지어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비소속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할지 알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불편해한다. 물론 타인의 생각이나 다음 행동을 아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말이다. 다수가 정한 사회적 대본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것이 바로 이향인들이 겪는 고충이다. 그들은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 가장 내밀한 자기 정체성을 버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 집단의 생각이 힘을 가지려면 그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그 생각을 따르고 거기에 동의해야 한다. 이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현실을 개별적 경험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그 집단이 공유하는 인식을 방해할 수 있고 그것이 공동체 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뜻이다. 이항인은 사교보다 고독을 선호한다는 이유로 이상하고 잘못된 존재 취급을 받는다.
자신이 항상 오해받고 심지어 불신의 대상임을 잘 아는 이양인들은 그래서 집단의 예절을 따르며 소속된 듯 보이기 위해 상당 시간을 할애하곤 한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대본을 따르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의 일상적 만남조차 견디기 어려울 만큼 괴롭고 지치는 일이 되어버린다. 이게 바로 본이죠. 맨 처음에 친구가 없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그건 자기가 선택한 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못 견디고 오잖아요. 정상적이고 위협적이 않아 보여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쌓이면 이양인들은 자신의 본래 성향을 끊임없이 숨겨야 한다는 점에서 깊은 좌절감을 느낀다. 그죠? 좌절감이 와버리죠. 규칙을 따르고 예측 가능해 보이려고 애쓰지만 이런 가식을 오래 유지하기는 어렵다. 그지? 이게 어떤 사람이냐? 보여드릴게요. 이게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만 더 인용을 해볼게요. 군집적 사고는 집단적 사고죠. 주로 현재에만 존재하며 시대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기본 토대로 하여 움직인다. 보통 뉴스, 정치, 대중문화 그리고 tun서문 등이 사람들 사이에 공유된 경험을 만드는 기본 재료가 된다. 반대로 어제의 뉴스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잘 두지 않는다. 하나의 집단으로서 정신적 동기화 상태를 유지하려면 집단 구성원 모두가 계속해서 다음 대상으로 관심을 계속 옮겨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군집적 사고는 현재라는 순간에 끊임없이 집단적 관심을 기울인다. 요새 주식이 난리죠.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죠, 다들. 덧붙이자면 공유된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마음 챙김과는 전혀 다르다. 마음 챙김은 오롯이 개인이 수행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반면 군집적 사고는 공유된 경험이라는 렌즈를 통해 현실을 바라본다. 군집적 사고에서 벗어난 이양인들은 역사와 시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다르게 인식한다. 그들에게 현재의 개인적 경험은 그것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의 경험과 연결되지 않으며 과거의 기억도 집단적 서사에 의해 흐려지지 않는다. 시대의 문화, 규범, 유행 같은 것들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들의 기억은 더욱 개인적이며 다른 이들의 기억과 같은 시점에서 겹칠 일도 거의 없다. 만약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특정 시점을 떠올려 본다고 한다면 많은 이들은 당시 라디오에서 늘 흘러나오던 노래나 유행했던 옷차림을 언급할 테지만 이양이는 자신이 실제로 겪었던 구체적인 경험을 이야기할 것이다. 요건데 이양이는 공동의 기억보다 자기 자신과 시간 속을 항해하는 개인적 여정에 집중한다. 그 결과 이양인의 시간 감각은 종적으로 움직인다. 즉 오늘은 어제의 결과이고 내일은 오늘의 결과이다. 그래서 이양인에게 매 순간 그리고 모든 기억은 이전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이 긴 얘기를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뭔지 아세요? 탈근대인. 근대 세계에 와 있는 탈근대인을 한마디로 모자하면 바로 이양인 같아. 그리고 그 이양인의 모델이 바로 본이고 그 집단으로 형성되는 게 블레이즈가 만나는 거야. 그 두 만남은 작은 만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사람들이 리더들의 만남인 거죠. 엄청난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난.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하이디, 첼시, 카라, 그 15초 친구. 얘들은 하찮아 보이잖아요. 얘들은 안 하찮아 보여요. 내가 맨날 얘기하는 탈근대 시대의 귀족이에요. 얘들은 노예보다 못한 평민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얘가 자발적으로 노예가 됐으니까 뭐라고 할 말도 없는 거죠. 그지?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좀 메인 캐릭터 얘기는 많이 한 것 같아서 그 우디랑 버즈 얘기를 하면 그 여기서 그러니까 그 우디 캐릭터에 대해서 그 톰 행크스가 그 얘기한 게 있었는데 이제 아까 한국일보의 고경석 기자가 쓴 기사에서 그 행크스가 맡은 우디는 조력자 역할로 나선다. 그는 처음에는 우디가 리더 역할로서 약간 권위적인 캐릭터였는데 이번엔 제시를 옆에서 도와주는 인물로 등장한다며 모든 장난감을 통틀어 가장 경험이 많은 베테랑이어서 특히나 책임감을 갖고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디랑 버즈가 여기서 조력자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제시를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장난감들과 그러니까 장난감 집단과 제시를 연결해주는 역할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그 톰 행크스도 가장 경험 많은 베테랑이니까 책임감 갖고 연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근데 우디랑 그 버즈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사실 되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강조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어떤 유능한 조력자의 모습보다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근데 저는 좋았거든요. 그게 우스꽝스러운 게. 왜냐면 이미 그러니까 우디랑 버즈가 어떤 뭐랄까, 그러니까 근대 시대의 어떤 리더 같은 그러니까 그 생존을 위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한 그런 집단의 리더였는데,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다가오니까 제시한테 그런 영적 감수성이 뛰어난 제시한테 그 리더의 자격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디랑 버즈가 그래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뭔가 우디랑 버즈의 그런 권위가, 그러니까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권위가 원래 있던 장난감들 집단 앞에서는 사실 여전히 보안관 취급을 받고, 물론 놀리긴 하지만, 머리 벗겨지고 배 나왔다고 놀리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직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시랑 같이 있을 때는 되게 우스꽝스럽게 바뀌어요. 버즈도 막 고백을 막 할까 말까 계속 이러면서 웃기게 나오고, 우디도 막 말 타고 가는데 제일 조그만 제일 힘없는 말 타고 이렇게 질질 끌려가고 막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 공존하는 게, 그런 게 좀 재밌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 인용을 하나 해볼게요. 네. LA 라이어진 기자의 글인데, 한번 이거 들어보세요. 이번엔 스마트 기기를 빼고 생각해 봅시다. 장난감이 특별한 건 죽음의 실용성도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없어도 사는데 또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감정이 생기곤 하죠. 토이스토리의 장난감들은 앤디부터 보니까지 주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순간에 최선을 다합니다. 어른이 되면 멀어질 것을 이미 알면서도 그렇습니다. 이 뭉클한 얘기를 지켜보다 보면 나를 만든 모든 무용한 존재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토이스토리에 처음 나왔던 권력이니 뭐니 이런 거 있죠. 토쟁, 질투 이런 거. 환상이죠. 놀라운 게요. 그게 장난감들이 환상이에요. 인간. 우리가 토이스토리에 대해서 감격하는 거 그것 때문이었어요. 응? 장난감들이 그런 거고, 쟤도 웃기네 그러고 감격한 게 아니에요. 이름도 같이 보는 영화였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쓸모없음이 그게 무슨 쓸모없음인 줄 아세요? 경제적으로만 쓸모없는 게 아니야. 권력, 명예. 우리가 명예가 있었잖아요. 명예도 없어요 이제. 그러나 필요 없는 거야. 쓸모없음의 경제. 탈근대 시대 경제죠. 선물의 경제예요. 한대의 경제. 응? 여기에 이게 장난감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장난감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감동받는 거는요, 걔들이 장난감으로 해서 감동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사람한테 대입하니까 감동하는 거예요. 응? 1편부터 그랬어요. 그게 달근데 이거 놀라운 거라니까? 우리가 왕년에, 그지? 왕년에 제시가 돌려 쫓아다니던, 그지? 꼬마 제시가. 한번 과거를 훑는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응? 우리가 지금 머리도 벗겨지고, 배도 툭 나오고,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는. 근데 전혀 개의치 않잖아요. 그냥 내 노력이 되면 그냥 선물처럼 주는 거예요. 온몸 다 바쳐서. 환대하고. 쓸모없음이 더 중요한 거죠. 쓸모없음의 장난감이기 때문에 빛나는 세상이 된 거라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릴리패드도 자기가 쓸모없음을, 그치? 릴리패드가 장난감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느 순간 고백하고 어떻게 해요? 쓸모없다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잖아, 자기를. 아직 쓸모 있는데, 그지? 쓸모없다고 던져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건, 순간, 내 의지로 발현해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난 권력 있고, 명예하고, 뭔가 꼬투마리가 있는 순간, 세상에서, 악당 같은 노릇, 그지? 말썽을 피우는 노릇. 그래서 하는데, 다 털을 쳐내리는 순간 너무 아름다운 세상에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맞아. 이거 내가 본 영화 중에 제일 매력이 있었어요. 그 전에 막 버지랑 툭탁거릴 때는, 저거 왜 그걸 하나, 애들 애들 만나라고 해서 애들 얘기라고 해서 꼭 싸워야 되나, 그런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이번 영화에서 우리가 명예회복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멋있게 늙었구나. 잘 늙었다. 그치? 잘 이상해졌다. 나중에 아주 웃기는 긴장된 장면인데 우디의 머리가 반짝 빛나는 것 때문에 다 웃잖아요. 맞아. 그래갖고 다 웃어버리는데 너무 즐겁게 웃는단 말이죠. 그것도 멋있었어요. 저는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아요. 나도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한두 개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다 얘기한 것 같아요. 할까요, 내가? 네.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네.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이 영화를 보는데,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아서, 전혀 엉뚱한 사람의 책을 인용하려고 그래요. 하나가 뭐냐면, 김정은, 두 개는 김정은이라는, 세 가지 얘기해야 된다. 첫 번째 할 얘기. 우리가 안 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마트 기기의 문제점이요. 그 얘기 안 했죠. 그치? 그 얘기는 먼저 하나 꼭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는 먼저 우선 할게요. LA 라효진 기자가 대신에 스마트 기기로 시작한 아이의 세상은 납작해집니다. 스크린은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것에 입체감을 느낄 수 없게 만드니까요. 그리고 힘듦이나 곤란한 저는 부정적인 상황 및 감정을 마주하기 어려워집니다. 클릭 한 번을 맺은 친구에게는 클릭 한 번으로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거기다 스크린 안에서 어떤 돌발 상황에 처해도 전원만 끄면 쉽게 빠져나올 수 있죠. 그러니 스마트 기기 속 2D 세상에서 3D 세상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 모든 모든 혼란의 원인이 스마트 기기 때문에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걸 설명하는 걸 하나 한 달락을 찾았습니다. 그게 이제 김정은의 최근에 나온 책인 말하지 않고 말하기 라는 책인데 김정은 사회심리학자죠. 문화심리학자. 사이버 스페이스로 갖고 설명을 했어요. 사이버 스페이스의 본질은 공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호작용에 있습니다. 이런 상호작용은 인류가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영역입니다. 전통적 공간 개념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비물질성, 비선형성의 연결망입니다. 공간이 아닌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새로운 세계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행동을 지배했던 원칙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엘리아스가 주장한 문명화 과정의 산물인 눈맞춤, 시선, 신체적 접촉의 원칙 등이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강력하게 작동되던 수치와 부끄러움, 예의와 품격 같은 행동 규범이 온라인에서는 약화되거나 무력화됩니다. 익명과 비대면의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는 문명화 과정을 통해 구성되는 책임지는 개인이 단번에 해체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당연히 억제되었던 언어폭력, 비아냥, 조리돌림, 집단 따돌림이 온라인에서는 수시로 발생합니다. 원시적 분노와 적개심의 표출은 더 이상 부끄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 결과 이제까지 공동체를 유지해왔던 상호작용의 원칙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사회적 신뢰도 붕괴됩니다.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일어나는 자기 통제의 붕괴, 상호작용 존중의 약화 같은 현상을 학자들은 탈문명화로 설명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근대 문명이 깨지고 붕괴됐다는 소리죠. 그거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릴리패드 같은 이 스마트 태블릿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걸 쓰는 하이드나 첼시나 카라 같은 애들이 나쁜 애들이 아니라 그런 거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인간으로 못 만든 우리 어른들이 잘못이죠. 그건 뭐냐? 그걸 인간이 더 풍성하고 납작하지 않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지? 그건 누가 원인이냐? 어른들이 원인이고 우리 같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줄 아는 지식인들의 책임이 크단 말이에요. 어떻게 크냐? 그 설명을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한두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김정훈이가 말하는데 요렇게 말해요. 김정훈의 책에 요거 한번 인용을 하나 해볼게요. 터치와 눈 맞춤은 아이가 경험하는 최초의 상호 작용입니다. 자아가 생기기 전에 먼저 상호 작용을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인터 이너 프린시플로 설명합니다. 번역하자면 상호 작용 내면화 원리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상호 작용이 개인의 내적 과정으로 전환되는 원리입니다. 나보다 우리가 먼저라는 뜻입니다. 발생학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나라는 의식이 어떻게 생길까라는 질문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이자 근대 세계관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입니다.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 청근화 병원장도 얘기했죠. 그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호작용이 중요한 다는 거죠. 그지? 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애 공부만 시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애 망가진다는 거야. 그지? 그렇게 단순한 사고방식으로 애를 그게 이제 스마트 태블릿 지어주는 얘기랑 그 사이버 스페이스랑 똑같은 거죠. 그게 너무나도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치? 그거가 지금 이 하이드나 첼시나 카라 같은 아이들을 망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걔는 아직 정신과 열심히 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그것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얘기를. 극복하는 거가요. 이 영화에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어요? 맨 마지막 장면. 보니하고 블레이즈가 만나는 장면. 뭔가 거기서 엄청나게 빛나죠? 그 빛나는 이유를, 이 김정훈, 교수가 쓴 책에서 하나 설명을 찾았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의사소통에서 말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합니다. 목소리 톤이나 억양 같은 청각적 요소의 비중은 38%, 표정과 몸짓 같은 시각적 요소의 비중은 55%를 차지합니다. 이를 7, 38, 55 법칙, 혹은 이 연구를 발표한 알버트 메라비언 교수의 이름을 따라서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의사소통에서 단어나 문장으로 구성되는 언어적 수단보다는 표정, 몸짓, 제스처, 눈맞춤, 자세, 터치 같은 비언어적 요소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말하는 이의 태도나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 당신 말이 다 맞아. 그래서 말의 내용은 이해했지만 내용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말의 내용은 전적으로 말하는 이의 책임이지만 표정이나 몸짓 등 비언어적 영역은 상당 부분 상호작용적입니다.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공동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학자가 거의 없습니다. 메라비안 법칙과 관련된 대부분의 논의는 비언어적 영역의 중요성만 다룰 뿐입니다. 비언어적 소통이
매우 상호작용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빙 고프먼의 사회 언어에서만 일부 언급할 뿐입니다. 문제는 김정은 교수도 여기까지만 할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어떻게 대안이 있느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 영화의 마지막 블레이즈와 보니가 만나는 장면 보세요. 얼마나 풍요로워요. 제스처랑, 그지? 톤이랑. 이게 뭔지 아세요? AI, 라지 랭귀지 모델,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에요. 수백만, 수억 개의 랭귀지가 있는, 그지? 언어, 모델로 만들어진 게 AI예요. 의사 선생님 몇 퍼센트 사용해요? 7%.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되는 거죠. 그죠? 걔네들은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기계. 제대로 살 수가 없죠. 판단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판단해? 배운 게 없는데. 7%도 다 제대로 못 배웠는데, 뭘로 살아? 그죠? 뭘로 살아? 7%도 못 배웠는데. 100%를 배워야 되는데 7%밖에 못 배웠어요. 맨 마지막 쿠키 영상에 버즈애들, 드론이 날아다닐 수 능력이 된 버즈애들이 전부 다 어디 돼요? 아이들한테 떨어지죠. 아이들 품에 안겨요. 그게 뭐예요? 다른 장난감이죠. 응? 다른 장난감이에요. 언어만 있는 장난감이 아니죠. 리러닝, 새로운 교육, 할근대 배움의 길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소녀, 미래 리더 두 소녀만이 아니라 이런 태블릿이 아니라, 그지? 놀이에 사용된 인공지능이라면, 이런 걸 알고 있다면, 그지? 이부분적으로 배척할 게 아니라 이런 철학, 이런 사상을 제대로 갖고 있다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지? 새로운 장난감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쿠키 발언을 하나 하자면, 나 장난감 무지 좋아하는데 장난감 회사들의 상상력 부족에 대해서 언제나 한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화를 보고 좀 너무나도 한심하게 만들어서 사줄 게 없어요. 내가 장난감 가게를 한 주에 한 번씩 수십 년을 다녔는데 맨날 절망하고 있다는 사실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